단 지금 사는 게 아니라 23년 초쯤에 좀 시장 레벨이 많이 떨어졌다. 언더슈팅이다. 뭐야 여기까지 떨어져? 라고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사놓으시면 23년 말 24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알 수 없다는 거네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조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요인들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물가, 금리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S&P 500인데요. 이게 꺾인 시점을 보면은 7%, CPI가 7%, 코어 CPI가 4%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이렇게 꺾였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하나의 기준점이 생기겠죠. CPI 7%, 코어 CPI 4.5, 4.2%, 4%. 요 두 가지 밑으로 내려가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금리겠죠.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S&P 500, ISM 제조업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갈 때 채권금리는 떨어졌어요 항상. 그래서 지금은 50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가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하지만 채권금리 쪽에서는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 CPI, ISM 제조업지수. 요 두 가지를 보시면 방향성을 조금 가늠할 수 있겠다. 왜냐면은 과거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경기 침체랑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은 바닥권이 나오는 첫 번째 시그널이 CPI랑 금리가 꺾이는 시점이에요. CPI가 정점을 찍고 10년물 금리가 꺾이는 시점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도 물가가 꺾이고 10년물 CPI가 꺾이는 특히 10년물 금리가 이제 바닥 정점을 찍었다라고 시그널이 나왔을 때 물가가 꺾였을 때 바닥을 잡았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CPI가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 코어 CPI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6.6에서 그게 꺾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7, 4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든지 10년물이 완전히 이제 4.3, 4% 위에서 오는데 3% 초중반까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하면은 경기가 불안정한 것들을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증시는 떨어질 수 있지만 바닥권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또 경기 선행지수 가지고 또 확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긴 하죠. 그러니까 하락 속도가 완만해지느냐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사이클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 하반기가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21년 7월 달에 정점이었거든요. 평균 사이클이 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쭉 떨어져서 평균적인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23년 7월 전후에는 바닥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 내년 하반기에는 바닥을 통과하고 우상해야 하는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도 내년 하반기는 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환율 오늘 보니까 1,400원을 깼던데요. 네, 밑으로 내려왔던데 네. 환율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율 전망 너무 어렵긴 한데요. 그렇죠. 네. 아마 11월 초중순까지는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110 밑으로 살짝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레벨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120 이상.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이상. 1,500원. 1,500원까지 한번 갈 수도 있다. 네, 갈 수 있다.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점일 것 같다. 정점이다. 네. 그래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내려가는 과정에서 달러 비중을 늘리시게 된다면 연말까지는 한 1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10%. 근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욕심 부리면 조금 힘들다. 그때는 오히려 1,500원을 넘어서면 달러 투자했던 것들을 다시 주식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올해 4분기 내년 초에 정점을 찍고 우하향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데 유럽은 얼마 정도의 멈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유동성이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경기 모멘텀을 보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유럽이 올해 상반기에 너무 못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시점이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좋아요가 아니라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기저효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럽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저희는 내년에는 1200원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중국 변수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변수가 있어요? 자, 중국은 통상적인 나라로 치면 올해가 경기 침체예요. 상반기도 엄청 안 좋았고, 하반기도 굉장히 안 좋고, 주택 관련된 지표들은 거의 망가지는 수준까지 나오고 있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돈 풀고, 금리 인하하고, 재정 적출 펼치고 난리고 아닙니다. 자, 근데 아까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물 경제 파급 효과가 1년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반짝하는 효과는 일시적으로 들어오겠지만 실질적인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1년. 그러면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중국이 그동안 펼쳐왔던 정책들의 힘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막 안 좋아지는데 중국은 지금부터 조금씩 살아나서 안정적인 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일방적으로 위안화가 약했고 원화가 약했어요. 달러보다도 더. 그 그림이 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달러는 약간씩 슬로해지는데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달러보다 더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달러가 1% 떨어지는데 원달러율이 1.5, 2% 떨어진다 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0.5%, 1.5%포인트 환차익이 더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외국인 더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런 사이클이 아마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환율 변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희는 내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수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것도 환하고 영향이 있지 않나요? 일단은 원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다가 좀 110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슬로해졌고 그동안에 원 달러 환율이 지금 위안화랑 엔화 약세 때문에 좀 1,400원대 위에 있다가 거기서도 좀 슬로해지다가 이번에 오늘 이렇게 1,400 밑으로 깨졌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좀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비중을 줄이면서 그 줄인 만큼 분산하는 효과들이 좀 말씀하시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또 들어오고 또 하나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 저점권을 향하고 있다. 더 나빠지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단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씩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진핑 3연임을 하면서 지도부 체제가 완전히 친 시진핑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대만과 관계가 좋을 리가 없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TSMC에 몰아줬던 시스템 반도체 물량이 삼성전자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까지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봐야 되긴 하지만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최근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의 기대가 맞물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최근 반등을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대감들은 저는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나 실적 바닥을 잡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좀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 실적이 더 레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그림들까지 확인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로 봤을 때 한 20%가 오른 거잖아요. 우리 뭐 11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주가적인 면에서도 한 20%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PER이나 PBR 밴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싸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외국인 입장에서 싸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들어오려면은 저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경기도 괜찮아, 실적도 괜찮아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경기나 실적이 좀 더 안 좋아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컨비션이 좀 약해지면서 좀 수급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코스피가 6월 말 7월 초에 2,300을 살짝 깨는 듯 했다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때 외국인 6조 5천억을 샀습니다. 2,300에서 2,530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230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근데 2,530에서 2,130, 400포인트를 떨어뜨리는데 1조 8천억밖에 안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끌어올리는 데는 되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떨어뜨리는 데는 돌만 던져도 와장창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2130에서 2400까지 끌어올리는데 한 3조 정도 또 사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1조 5천억 2조를 팔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의 문제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이 열심히 사면은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팔면은 와장창 무너지는 그림이라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긴 할 거예요. 들어왔다 좀 밀렸다 들어왔다 밀렸다 하는데 요 밀렸다는 좀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나 이런 과정에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은 이제는 점진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잠시 멈추기만 해도 시장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럼 2022년 전망 좀 전략을 좀 알아봤으니까 네. 2023년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일단은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많이 불안정할 수 있는데 사야 되는 조정이다. 그런데 이때 사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금 반등을 했었던 2300선 후반 2400선대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고 한 2, 3개월 정도 좀 안전자산을 통해서 좀 수익을 내신다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만약 하나 저희 전망이 틀리고 2100선을 유지하면서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살 기회가 올 테니까 코스피 2400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더 욕심내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만 놓고 본다면 밀리는 대로 사야 된다. 밀리는 대로. 다만 압축하고 슬림화하고 진짜 될 만한 업종들 종목들만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종목 중에 K방산 방산 요즘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있죠. 예. 네. 저희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큰 그림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요 그림 먼저, 이게 뭐냐면은, 자, 긴축의 시대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엄청나게 좋은 그림은 아닐 거다. 침체가 왔다가 턴어라운드 한다 그래도 이전만큼이 성장 못할 거다. 대신에 물가나 금리는 중금리, 중물가 수준, 옛날 수준 못 간다. 라는 부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 측면에서는 비용 부담도 크고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이나 그리고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유동성을 새롭게 공급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경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몇몇 산업들에서는 대박 터지고. 네, 돈이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재정 정책, 뭐 정부 정책이 막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국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반도체는 거의 필수 산업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2차전지는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 쪽은 특히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국방력을 키우는데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글로벌 경찰, 글로벌 군대 역할을 해주면서 막아줬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주 국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업들에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본다면은 살아날 구멍이 없어라고 하지만 그냥 산업이나 업종을 보면은 차별적으로 뭔가가 계속 들어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부터 봐야 될 것은 차별적인 성장 동력, 정책,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국방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와중에 방산 쪽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글로벌 수출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레벨업돼서 탑10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수출 금액을 보시면 작년부터 2021년부터 확 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2년 올해는 100억 도달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폴란드, 이집트, UAE, 호주, 노르웨이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동 쪽에서 엄청난 수주 계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방산업체들을 보면은 항공우주 그러니까 인공위성, 항공우주 산업까지 같이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방산 쪽에서 돈을 벌고 미래 산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있어서 저는 뭐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배 뛸 만한 유망 업종이나 종목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을 한 건데 사이클입니다. 실적 기준으로 반도체는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면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인터넷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증권도 바닥권인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들 아직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있고 유통의류, 철강, 정유화학, 운송 아까 말씀드렸던 시클리컬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점을 지나서 꺾이고 있다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주가 측면에서 보시면은 건설, 유통의류,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뭐 철강. 철강은 다른 종목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콘텐츠, 증권 이런 쪽들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도 성장성 있는 쪽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더 어려우니까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버히트 해야 될 업종들, 대표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 해드린 거예요. 보시면은 반도체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LNF,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HL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정도를 저희 전략 쪽이랑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업종들 종목들인데요. 반도체, 삼성전자는 뭐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공급 조절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에는 사이클상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대만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주 계약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전기 쪽, 전자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좀 전장용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차전 쪽에서는 LNF 저희는 세트업체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분은 LNF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인터넷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한국 기업, 한국 내에서만 수익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철강 비처럼 포스코홀딩스인데 이건 뭐 철강 수요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아까도 사이클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런데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는 먼저 이런 부품주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도 소재 산업재 쪽이 먼저 움직이고 세트업체가 움직였던 것처럼 자동차도 뭐 부품주들이 조금 한번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특히 IRA 법안 영향으로 인해서 자동차는 23년 하반기, 24년 가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뭐, 바이오가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제약을 담당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독점권이 풀리는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미 설비를 늘려놨고, 이 독점권이 풀리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생산을 해서 바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대요, 이미.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약바이오도 단순하게 성장성보다는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진짜 실적이 괜찮아지고 어느 정도 밸류체인이 만들어진 업종들,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전처럼 돈이 막 들어와서 이것저것 살 수 있는 환경까지는 아니에요. 제한된 돈, 많긴 하지만 제한된 돈에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좋고 진짜 실적 괜찮고 진짜로 업황이 괜찮은 애들 그런 것들만 좀 따져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업종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제가 빨간 표로 드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23년 단 지금 사는 게 아니라 23년 초쯤에 좀 시장 레벨이 많이 떨어졌다. 언더슈팅이다. 뭐야 여기까지 떨어져? 라고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사놓으시면 23년 말 24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쨌든 내년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